헌법재판관의 그 기간이 6년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의 보수적인 사람들로 최소한 이제 8명 중에 4명을 확실하게 세워놓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판을 깔아놓겠다는 건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란 외에는 형사상의 수출을 받지 아니한다라에 대해서 한덕수 쪽이나 보수 쪽을 대변한 뭔가를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알박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정당해산 심판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나. 한덕수가 내란 쪽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을 깔아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최고의 시사교양 종편 TV를 지향하는 뉴스앤톡의 지변 토크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은 늘 함께하던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대신 송승화 뉴시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 기자는 류재화 위원장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가끔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좀 질문 같은 거 이경 대변인을 향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위원장은 말이에요. 빙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탄핵되면 많은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차분하게 선거를 치르고 사회 정비,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정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국이 다시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전국의 핵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맞죠? 우선은. 네,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맞죠?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그 중심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한덕수 권한대행에 던졌잖아요. 예. 예.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진 않았지만 임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전광석화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때는 국회에서 임명했던 사안인데 그냥 임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했죠.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자, 예상을 했을까요? 했습니까? 저는 네. 이제 예상이냐고 물어보시는 예, 거죠.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의 지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것을 지명할 거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동안의 이미지를 봤을 때 그렇게 배짱이 있었는가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가 그때 내란 당시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건 국무회의 절차를 지킨 것이 올바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사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이 무너지면 본인도 무너질 것 같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동안의 한덕수의 이미지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윤석열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국가 요직이 있으시는 분이거든요. 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기타 등등 뭐 주미대사도 호남 사람에 주미대사도 하셨고 뭐 기타 등등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갑자기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생뚱맞게 이 법관들을 어느 시간에 갑자기 정광석과 같이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지금 이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 결국 윤석열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느냐? 헌법 84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형사소추가 가능하냐 그런 여부가 논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포석을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시그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독대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시는 내리지 않지만 예. 뭐 윤석열 쪽이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정을 할 거면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결정에 대해서 후폭풍 있을 거 알고 예. 자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주판을 튕겨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리를 해소해도 이렇게 던져놓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한 지금 대응은 생각하고 배팅을 저는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뭐 윤석열 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나오긴 하는데 윤석열 뭐 김건희가 뒤에 붙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대행은 살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선 구도로 가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첫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예. 뭐 아까 좀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다음에 저는 대선에 분명히 나올 걸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 자기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살고 보자. 그런데 굳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떤 속셈이 있냐는 거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얻는 실익이 뭐냐는 거죠. 헌법재판관의 그 기간이 6년이잖아요. 그럼 예. 다음 대통령이 기간이 뭐 지금 뭐 개헌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그런 헌법재판관의 보수적인 사람들로 최소한 이제 8명 중에 4명은 확실하게 세워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박기? 다음 알박기라는 표현이 좀 네. 적절한 것 같은데요. 다음 대통령의 이제 지명 권한, 임명 권한에 대해서 현재 권한 대행이 이것을 미리 해놓겠다라는 어떤 판을 깔아놓겠다라는 건데 왜 판을 깔아놓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란 외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에 대해서 뭔가 그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말을 그 한덕수 쪽이나 보수 쪽을 대변한 뭔가를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제 알박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뭐 지금 정당 해산 심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의 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가 내란 쪽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을 깔아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한 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 됐을 때 갖고 있는 큰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무기가 지금 이걸 꺼내든 것 같고 나중에 누가 되든 자신이나 아까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저는 이걸 했을 거라고 보는데 선물해서 경제학용으로 선물해서 해칭한다 그러잖아요. 예. 미래 투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거는 큰 카드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대권을 갖고 가게 되면 대법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지명했고 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시그널 같은 걸 주는 게 하긴 아닐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위의 구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대법관들은 구름이 뜬구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헌법재판관. 네, 재판관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명을 논란 끝에 임명을 했는데 정말 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 예,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부터 일단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리스트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안가회동이라는 게 내란 바로 다음 네, 날에 1, 2, 왜 3. 모였는가. 예. 안가에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동안 연말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 다음 날에 우리는 연말 행사식으로 모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행사를 안가에서 합니까? 아니 그것도 내란 다음 날에 합니까? 예. 바쁜데. 네. 그렇죠.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네.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당사자들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다음에 그 누구죠? 김주현 민정수석. 맞아요. 자,
우리 송 기자, 이완규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이분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면 20여 년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던 네, 다 그러니까 뭐 한 총리부터 해갖고 다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갖고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엮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까 이름 나온 이 세 분의 제일 부각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스타트를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뭐 전부터 뭐 다들 각자 있는 데서 열심히 하셨지만 이름이 부각된 거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우리 아까 한덕수 총리부터 해갖고 뭐 윤석열부터 해갖고 이게 이상해요. 이게 역사가 이런 거예요. 네. 자, 함상훈 판사도 사실은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때문에 지금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분 판결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판결 이상한 거 많죠. 이제 이상한 게 많아요. 자, 그 중에 하나 제일 이상했던 게 어떤 겁니까? 전 뭐 이제 여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2,400원 그 판결도 그렇고. 2,400원 네. 시내버스 기사가 2,400원 횡령했는데 네, 그것도 2,400원 한 번에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800원씩 이제 그 뭐 횡령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유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딱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만 계산하는 사람. 그런데 본인들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이 아주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상식 밖의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하는 걸로 보면은 유유상종이다. 똑같다. 끼리끼리 보인다. 딱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는 판결도 그렇고 이완규의 그동안의 그 행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딱 윤석열보다 더하거나 딱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이제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면모만 이렇게 좀만 본다 하더라도요. 왜 그러는지 한덕수가 왜 그러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함상훈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법적으로 진짜 그 잣대에 꽉 맞춰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일관적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10원을 횡령했건 10원을 누구 훔쳤던 100원 훔쳤건 뭐 횡령이고 절도는 절도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이 모든 데서 똑같이 적용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성향이니까. 근데 어떤 케이스를 보면 아냐면 2016년에 그 17세 여학생이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이 있었어요. 그때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함상훈 이분이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벌금으로. 그래 여기까지. 근데 그 강경 사유가 아까 같이 그 행위에 대해서 17살 먹은 여학생 그렇게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법의 잣대만 갖고 해야 되거든요. 예. 아까 2,400원 갖고도 그랬으면 이것도 법 잣대 갖고 해야 되는데 감형 사유가 기가 막히는 거죠. 감형 사유가 뭐냐면 이분이 근거형 이상의 뭔가를 받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이게 강경 사유라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한겨울 같이 이 사람이 똑같이 2,400원이고 1,400원이고 절도고 금고고 법적 잣대를 똑같이 하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법적 잣대예요. 그건 그들이 뭐죠, 그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냥 그들만의 생각하는 법적 잣대로 그러니까 약자의 편이 아닌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여성은 더 약자인데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대로 그냥 판결을 하는 그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김건희도 그러잖아요. 진보 쪽에는 성추행을 하고도 돈으로 막아야지 돈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재판관의 판결이었고 그것이 윤석열의 채찍근이자 아주 가장 오래된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그런 사람들을 뭐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성추행 사건에서는 굉장히 그 직장을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2,400원 횡령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낸 사건이었는데 2,400원 횡령은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 맞아요. 이분이 속된 말로 잘린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판결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결같고 자기의 소신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이렇고 누구한테는 저렇고. 이 네. 사람한테 무서워서 하겠어요.
예. 자, 그런데 또 정치가 굉장히 재미있는 있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에 앞서서 가처분이 네. 인용되는지가 또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누구죠? 주심 재판관이? 마은혁. 마은혁 빅게스트 다 많으요. 예. 대한민국에서 아마 마은혁 재판관 모르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또 이분은 와. 대기를 했어요. 네. 자, 의지한국인. 자, 그래서 더더욱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첫 번째 주심을 맡았는데 과연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니까 또 궁금해서. 제가 저희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무작위로 전자배당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은 통쾌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야 이게 하늘에 있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통쾌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이든 다른 재판관이 주심이든 상관없다. 그 저의 생각입니다. 상관없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이제 주심이었지만 상관없었잖아요. 그냥 헌법의 잣대에 맞게끔 그대로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됐죠, 윤석열은. 근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가 주심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계없다. 근데 지금 헌법소원제기가 있었고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는 국회에서 그 탄핵 심판했을 당시에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고 총리로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2분의 1로 통과가 그렇죠. 된다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리로 헌법재판관에서도 본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슷한 것이 탄핵재판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느냐 그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이미 총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그냥 잠깐 정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18일에 문영배 이민석 재판관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치러지니까 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그거에 생각합니다. 관계없이 관계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는 지난 방송 시간 때도 저희가 한덕수 추대설이 있어요 얘기했는데 그때 이경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럴 리 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기가 팍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지해지는 분위기고 본인도 워딩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그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뭐 그 영어로 통화했다라는 것도 뭐 계속 기자들한테 흘리고 예.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느냐. 근데 예. 그것도 그 전에 한덕수 측에서 이거를 트럼프와 통화를 조율하면서 흘렸을 정보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다음에 CNN에서 영어 인터뷰를 하고 근데 영어 인터뷰 그분 솔직히 잘하는 편은 아니세요. 옛날 영어. 한덕수 측에서.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이 본인들이 봤을 때 중도파 확장이 가능하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후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밀고는 있지만 한덕수가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기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내심 뭔가 속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덕수를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덕수도 무소속으로 내가 나간 다음에 국민의힘 이제 경선 후보와 같이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국민의힘 측에서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파를 한덕수가 뭔가 흡수를 하고 국민의힘 지금 나온 후보들이 윤석열 쪽 후보들이 뭔가 대세인 것 같아요. 윤석열을 지지한 후보들. 그러니까 탄핵이 잘못됐다. 내란은 계몽령이다. 라는 사람들과 같이 표가 뭉쳐지면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만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공격이 조금 거세지면 기부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내심합니다. 네. 자. 그 한덕수 아까 영어부터 해갖고 이제 이게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오직 만들 게 없으면 네. 영어 프레임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대전하고 유일하게 네. 예, 대전고를 나온 그 한덕수 비서실장이 송영택 비서실장이거든요. 그 대전고 나오시고 뭐 예, 영동 출신이고요. 그분이 거의 한덕수 그림자 뭐 A부터 Z까지 다 계획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전고등학교를 대고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영동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물 송영택 이분 옛날에 국힘이 아니 저기 한나라당 어디서 나왔다가 뭐 낙마도 하셨고 나 성균관대인가 나오셨고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현재 비서실장인데 뭐 예, 송영택. 손영택 예, 그림자변호. 이 사람 머릿속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한덕수 아까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분은 그 딴 정치인하고는 약간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관료를 계속 정치보다 관료를 오래 해온 사람이고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무조건 대선을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라는 이 모든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내가 나오는 대행으로서 나오는 모든 행동, 말투, 움직임이 그냥 알아서 뉴스에 다 나오고 언론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만큼 제일 좋은 캠페인 홍보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마다할 필요가 없죠. 합법적인 선거.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비난 받을 것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한 30일, 40일 전에 해갖고 사퇴한 다음에 단일화해서 어떻게든 쿵짝쿵짝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면 돼라는 어떤 예. 그 강한 그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은 본인들이 당이 해체될 위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그 국민들의 민심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듯이. 그러니까 한덕수를 무소속으로 띄운 다음에 어차피 우리 편이다 생각하니까 한투수가 돼도 상관없고 국민의힘과 나중에 단일화해도 상관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덕수 매우 띄워주는 것이 본인들 지금 꽃노래패죠. 뭐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네. 한덕수가 불쏘시개 역할을 스스로 본인이 자처한지를 모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대선에 어떤 선거에 모두 나간 후보들은 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한덕수도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와 다르게 가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만약에 본인에 대한 뭐 집중적으로 뭔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는 본인이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은 언론에서 막 피팡을 받아도 견딥니다. 그냥 한덕수의 허들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또 예전에 이제 만장- 반기문 한번 총리처럼 보겠습니다. 보도 좀 세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전 무조건 나온다에 한 표. 나온다. 나오는데 나올 수는 있을 것 나올 같아요. 수는 있지만 중간에 기부할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 예. 네. 근데 오늘 권영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추대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뭐하러 추대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선긋기를 하자. 선긋기를 해서 한덕수가 원하는 그런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극적으로 정몽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뭐 그런 식으로 통합 단일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과 정몽준 단일화가 이제 깨졌을 당시에는 이제 뭉치기로 했다가 깨졌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노무현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움직여서 노무현이 당선이 되는 거였는데 예.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완전 거꾸로입니다. 예. 따로따로 놀다가 그러니까 극적으로. 극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나름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씀 주실 때요, 우리 국장님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덕수가 선거운동 마음껏 할 수 있는 너의 공간을 열어라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비슷하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측은 본인들의 이미 후보를 제가 예전에 이제 고만고만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피우면 소소한 후보들이 말이죠. 여기는 윤석열만 지지하는 후보들이 뭔가 대세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없잖아요. 한덕수가 되게 선거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최소한 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한덕수는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일화는 가되 플러스는 된다라는 단일화는 거죠. 가되 최종은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불쏘시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 불쏘시개도 될 거고 한덕수가 의외로 선방을 하네? 예. 그 한덕수가 돼도 이재명이 아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18룡이에요. 18룡. 18룡이에요. 18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네. 사퇴를 했거든요. 네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명태균이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지금 뛰어나와 서 있다. 본인이 지금 굶주린 굶주린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죽었어. 나 건들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을 무시하기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때 정치는 다음이 없잖아요. 이때 아니면 그렇죠. 제일 좋은 케이스 그냥 설사 안 되더라도 국힘에서 진짜 완전히 꼭대기에 당대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권이 안 되더라도 저울의 찬스인데 이거를 버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이 안 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명태균 기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갖고 하는 얘기가 오세훈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꽤 있거든요. 예. 그거를 버텨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 나온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빅포 중에 하나였잖아요. 완전 예, 중도층을 또 확장시켜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명태균과의 관계성도 우리는 퀘스천 마크 하나 있는 거고 오세훈이 또 서울에서 인지도가 이번에 완전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세훈의 시정 정책에 따라서 이제 곤두박질을 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영향이 그러니까 오세훈 측에서는 그게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명태균보다는. 명태균보다. 네, 예, 명태균은 또 한 분 있잖아요. 홍준표. 네, 홍준표요. 예, 여론조사를 결국 유리하겠다는 네, 건데. 네. 자, 네. 오세훈 측에서는 당연히 명태균 때문에 아니고 뭐 시정 관련해서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거는 그게 이제 공개적인 대놓고- 얘기는 예, 아니기 예,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명태균과의 직간접성을 인정하게 되니까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안 나오는 얘기는 안 나오는 명분은 명분은 그거예요. 되게 그럴싸했어요. 예, 그럴싸했어요.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매우 예, 포장을 윤정부 잘했다. 실패에 반성하고 사죄한다. 네, 네, 네. 갑자기. 근데 오세훈 시장이요? 딴 사람이 네, 뭐예요? 오세훈이 그동안에 오세훈이가 말이 안 저런.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동안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약간 내란에 뭐 대해서 사실 오락가락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본인의 주판만 두드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나오는 게 본인한테는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선이기 아니 때문에 뭐 캠프 사무실까지 네, 네. 예약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지선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스탑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건데 예. 캥기는 게 이제 전 두 가지 명태균도 보는 거고 시정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8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18용이 되냐면 웬만한 자치단체장들은 또 다 나온다고 하시고, 네, 뭐 국회의원 중에서는 나경원, 윤상현, 이번 주에 한다고 내일 15일까지죠. 예, 우리 송 기자 출마 안 하십니까? 아우 기자가 좋습니다. 자, 나경원, 이장우 대전시장. 예. 드랍 안 하셨어요 이분? 아, 이장호 대전시장이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랍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철호 경북지사. 네. 예. 이분은 산불 다 정리되셨나요? 지금? 유정복도 인천이죠. 있습니까? 아, 유정복도 자,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은 대통령이 되려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해필 6월 3일 날 선거를 하잖아요. 또 해필 지방 선거도 또 내년 6월 3일 날짜까지 똑같아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세금 올리기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지자체장을 그쵸. 이분이 뭐 지자체 이철호 뭐 유정복 이장호 이분이 뭐 국회의원을 나오겠어요. 몰라. 다음에 또 시장이나 도지사로 나와야 되는데 뭐 나경원은 뭐 네. 사실 내년에 서울시장 나오고 싶은 예, 분이잖아요. 뭐 그렇죠. 뭐 명함 저기 선거운동 할 때 6월 3일 날 지방 선거 할 때
대권 후보 얼마나 좋아. 저 프로필 관리죠. 예. 최고 올리기. 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네, 거예요. 딱 프로필 후보가 되고 관리다.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나경원은 말씀 먼저 근데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 제가 하나 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경선룰이 지금 쫌쫌하거든요. 여기서 1차로 탈락했을 때 이래서 얼마 창피해. 내가 보기엔 막 중간까지라도 갔으면 모르겠는데 막 한 방에 떨어져. 내가 보기엔 이분들 뭐 누구 한 방에 다 떨어질 사람이 제가 보기엔 2-4명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컷오프 돼도 그렇게 안 챙겨요. 그냥 네. 컷오프 돼도 손해는 아니다.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광역단체장인데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다가 컷오프가 됐어요. 뭐가 손해겠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 밑뛰는 장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후보에 올라갑니다. 나라면 비웃겠죠. 그래도 대통령 후보에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네. 네, 이제 뻔뻔스러우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제 뻔뻔스러우지 못해가지고 안 그러죠.